아빠들이 밀려나시면 안 됩니다. 참여하셔야 돼요. 청소년기에 자발성을 가지려면 아빠하고의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아빠, 엄마, 나 이렇게 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이 돼야 분리된 자아가 생기고 자아의 경계가 있어야 내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야 그게 청소년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하고 내가 조금 더 성숙한 단계로 간다면은 서로가 적절하게 거리를 두고 있느냐, 부모 자녀 간이지만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고 있느냐, 그거를 돌아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춘기 자녀와의 관계를 어려워하시는 부모님들의 제일 큰 특징은 뭐냐면, 안녕하세요. 소아정신과 전문의 류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한 거리 조절, 사춘기 자녀와 건강한 거리 조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일단 사춘기가 뭐냐, 이거에 대한 개념이 아마 지금 사춘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 사춘기셨을 때와 지금 사춘기 자녀들이 그 개념이 좀 다르실 텐데, 일단 그 큰 틀을 보자면 제가 늘 설명드리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잠깐 참고한다면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학생은 요즘 자기들끼리는 모르는 사이에서 반말하지를 않습니다. 반말을 안 해요. 반말을 하면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법적 사회적으로는 아직 미성년이지만 고등학생 정도면 심리적으로는 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실에 상담하러 올 때도 부모님이 데리고 오는 거는 거의 중학생 때가 마지막이에요. 고등학생이 올 때는 고등학생이 부모님을 설득해서 나 상담하고 싶어요 라고 부모님을 설득해서 오게 되지, 부모님이 고등학생을 이끌고 상담하러 가자 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거리 조절이라고 하면은 일단 고등학생은 성인이라고 생각하시고 대하시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건강한 거리 조절이려면 당연히 사춘기 이전에 성숙한 관계 형성을 하려는 준비가 좀 돼 있어야겠죠. 제가 보여드리는 그 그림에서 아주 아동기에서 학동기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이제 설명한 책이 적절한 좌절인데, 그 과정을 거치고 학동기에 이르르고 학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사춘기 자녀와의 관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그 부모님들의 제일 큰 특징은 뭐냐면, 아동기에서 부모 자녀 관계, 이 관계에 너무 오래 머무시는 거예요. 이때가 왜냐면 부모의 만족감이랄까, 자녀와의 관계에서 얻는 정서적인 충족감, 만족감이 굉장히 좋을 때거든요. 한 3세 정도 전후에서. 근데 그때 관계를 계속 끌고 가서 청소년기쯤 가면은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없는, 흔히 말하는 중2병. 중2쯤 되면은 그 3살, 4살 때의 관계가 이제 지속 불가능해지는 그런 타이밍이 오거든요. 그렇게 돼서 건강한 거리 조절이라는 것은 일단 그 3살 때의 관계에서 학동기 수준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을 잘 거쳤는지, 일단 그걸 돌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학동기에서 고등학생 정도까지 가는 요 시기에서 그 관계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 어떤 하나의 큰 이정표라고 할까? 거기서는 고등학생 정도면 이미 이제 성인기에, 심리적으로는 성인이다, 더 이상 청소년은 아니다, 그 정도를 이제 가이드라인을 놓고 학동기에서 고등학생 될 때까지, 그때까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시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자녀와의 관계에 접근하시면은,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가 쉬워지실 겁니다. 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렸을 때의 관계, 쉽게 말하면 부모가 이끌면 이끄는 대로 따라와지는 그 관계를 계속 하고 싶어, 계속 관성적으로 계속 이어가려고 하다 보면 중2 무렵, 흔히 말하는 중2병. 근데 사실 그 중2병이 지금 나이가 점점 어려지는 추세이긴 한데, 이 중2병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곤란하죠. 뭐 어떤 부모님은 뭐 너는 사춘기냐, 나는 갱년기다, 뭐 이러면서 대판 막 이렇게 하게 되고 막 이제 크게 불거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적절한 거리 조절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일회성의 이벤트가 아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쭉 같이 성장해오는, 그러니까 아이도 성장하지만 아이의 성장을 통해서 부모도 같이 성장하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리 조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필요한 역할을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아버지들이 진짜 모르세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나도 우리 아버지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기억도 없고, 우리 아버지는
평생 일만 하셨던 것 같고 뭐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들이 많거든요. 이 아버지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아주 정서적인 교류를 많이 했던 경험들이 없으세요. 있는 분도 있겠지만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대치동에서 공부 잘하기 위한 3가지 조건, 그 들어보셨죠?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경제력, 아빠의 무관심, 이게 3가지 학습을 잘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의 가장 어떤 병리적인 면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공부를 잘하려는데 왜 아빠의 무관심이 필요하지? 그거 좀 이야기가 어렵잖아요. 그 얘기가 사실 대치동의 학원을 열심히 보내고 있는 엄마들은 그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십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은, 아빠가 이 아이의 관계에 인볼브가 돼서 참여를 해서, 아이와의 관계에 아빠가 참여를 해서 엄마, 아빠, 나 이렇게 3사람의 구도가 되면 아이가 자아가 형성이 돼서 엄마가 이끄는 대로 안 이끌어져. 엄마가 끌고 다니는 대로 그 스케줄을 다 소화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빠를 배제시키고 엄마가 이 아이를 끌고선 그 스케줄을 다 소화시키면 좋은 학교 갈 수 있어. 대치동 스케줄 다 소화할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에서 아빠들이 밀려나시면 안 됩니다.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가 청소년에 가서 자기 동기,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자기주도 학습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의 어떤 이상향, 우리 아이가 알아서 스스로 공부하는 뭐 이런 거를 아주 굉장히 상상성에만 존재하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좀 청소년기에 자발성을 가지려면 아빠하고의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아빠, 엄마, 나 이렇게 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이 돼야 분리된 자아가 생기고 자아의 경계가 있어야 내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야 그게 청소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아빠가 반드시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의 합의 과정, 엄마와 아빠의 의견 조율 과정, 이게 좀 약간 힘드시더라도 거기 참여하셔야 돼요. 그거를 대치동 학원가의 말을 다 듣고서는 따라가다 보면은 나중에 아이가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대학 교수님들 중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아마 들어보실 분들도 있을 텐데, 왜 학교 앞에 이렇게 차가 많지? 출근하는데 학교 앞에 자동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뭐지? 엄마 아빠들이 대학교도 등교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걸 원하시지는 않잖아요. 그게 뭐랄까, 다른 가족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데 우리 집에서 일어나면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자기 동기부여, 자기 스스로 성취 욕구를 갖게 되는, 미래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되는 이 양육을 위해서는 아빠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 이 사교육이 강조된 이 시대에서는 아빠가 사교육 혹은 학원 스케줄, 이 학생의 스케줄에 아빠의 의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현실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결국은 엄마가 어떻게 알아서 처리할 거, 내가 뭐 관여면 뭐래, 이거는 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잘못된 태도이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 자녀한테 아빠는 어떻게 비치냐면은, 아빠는 나한테 별 관심이 없어,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결국 그렇게 돼요. 아빠가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고 아빠가 의견을 내도 묵살될 것 같으니까 아빠가 좀 포기한 건데, 아이 입장에서는 아빠는 나한테 별 관심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아빠를 만나보면 그렇게 자녀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이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저한테 상담에 같이 올 정도의 그 관심이 있으시면 사실 굉장히 관심 많은 분이잖아요. 근데 와서 얘기하실 때는 내가 이걸 내 의견 내도 안 받아들여질 것 같으니까 나는 애초에 의견 안 냈다, 그냥 엄마한테 다 맡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아이가 굉장히 무기력해져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너무 관여를 안 하는, 특히 아빠가 딸 양육에 어렸을 때 막 이뻐하고 막 이렇게 흔히 말하는 딸바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는 막 유치원 다니고 막 이럴 때는 아빠가 막 이렇게 딸 보면 너무 이뻐서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다가 얘가 이제 보통 한 유치원 정도 되면 노멀 디벨롭먼트, 정상 발달상에 그 정도 되면은 그 발달, 제가 보여드린 이 그림상에서 아동기에서 학동기로 가는 요 시점 어느 때쯤 되면은 이제 아빠가 뽀뽀하면 싫어하거든요. 나라는 개념이 좀, 나의 자아의 바운더리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내 허락 없이 나한테 이렇게 너무 가까이 오는 걸 좀 밀어내게 돼요. 그러면 아빠들이 얘가 나를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그렇게 되면서 급격히 이제
뭐랄까 좀 너무 거리를 두게 되는 뭐 그런 경우를 이제 조금 방비하고자 하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가 뽀뽀하지 말라 그래서 아빠가 싫어졌나 보다, 그건 아니거든요. 싫어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만큼 컸으니 나한테도 어느 정도 거리를, 충분한 거리를 좀 둬야 돼. 그렇게 너무 애기처럼 취급하지 마세요. 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 얼마 전부터 우리가 많이 듣는 아프리카 속담에 뭐 그런 말이 있다고 하죠. 아이를 하나 키우려면 마을이 필요하다. 예, 저는 마을까지는 필요 없고요. 한 사람의 아이를 키우는 데는 두 사람이 필요하다. 예, 두 사람이 있으면 된다. 저는 늘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균형적인 관계 형성, 이 세 사람의 관계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온 마을까지는 저는 뭐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7세 고시는 어떤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사회 문제가 됐죠. 7세 고시는 너무한 처사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7세 고시 이게 말이 되나? 7살이 무슨 이렇게까지 지금 공부를 해야 되나? 조금 떨어져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는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자기 아이를 시켜보면 그게 되거든요. 신기하지만 그게 돼요. 어느 정도 부모가 자기 에너지를 투입해서 아이한테 스케줄을 짜서 막 데리고 다니면서 해보면 7세 때 돼요. 신기하게.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되게 소아정신과를 찾아오는 거는 3학년, 7세 고시 하던 아이들이, 예전에는 그게 한 초6, 중1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4학년, 3학년 요 정도로 좀 많이 낮아졌어요. 왜 찾아오냐면 아이가 학교를 잘 안 가요. 그러니까 7세 고시 이렇게 신나게 달리다가 아이가 자꾸 아프다 그리고 질병 결석이 좀 늘어나고 그러다가 결석이 장기화되고 하는 게 연령이 좀 낮아졌습니다. 네, 그게 7세 고시 이거하고 굉장히 이제 연관이 많은데요. 흔히 말하는 뭐 번아웃이기도 하고, 제가 이 책에 써놓은 단어를 쓰자면은 집안으로 가출하게 되는, 학교를 도저히 갈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7세 고시 시키는 어머니들 말씀을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다 비슷하게 얘기를 하세요. 나 아이한테 물어보고 한 거다. 아이가 너 이거 힘들면 안 가도 돼.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해. 엄마가 끊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분들이 저한테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힘들어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은. 그러다가 어른들은 내가 피곤했나 과로했나 이렇게 하지만 아이들은 나 번아웃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는 없잖아요. 초등학생이. 되게 그럴 땐 초등학생은 어디가 아파요. 근데 병원 가보면 딱히 뭐가 나오지를 않죠. 뭐 배 아파요, 머리 아파요, 어지러워요, 뭘 하는데 검사해보면 별게 없어요. 그리고 뭐 진단서 내고 조금 결석하고 그러다가 또 괜찮은 것 같고 또 다니고 그러다가 이게 이 결석이 길어지는데, 나이가 어려서 이제 그 증상이 생길수록 회복하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보통 청소년들, 이제 집안으로 가출한 청소년들 상담에 오면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가 학교 돌아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렇게 질문할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엄마 아빠 두 분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면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열심히 하면 학교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그 정도를 가이드하는 드리는데,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집안으로 가출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1년으로는 어림없습니다. 2년 이상은 대개는 2년 정도는 걸립니다. 그만큼 너무 어린 나이에 시작하게 되면 부작용이 훨씬 큽니다. 청소년에서 집안으로 가출하는 이런 학생들보다 4세 고시, 7세 고시로 시작해서 초등학교 3, 4학년 조금 더 가면 한 5학년 정도에서 이렇게 뭐랄까 장기 결석하게 되는 이런 친구들을 회복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뭐랄까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아프죠. 사실 이 적절한 좌절, 이 책을 출간해야겠다고 생각한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케이스, 초등학생 때 학교 못 다니게 되는 그런 학생들 때문에라도 이거는 꼭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책을 출간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말하자면 이제 영어 유치원부터 7세 고시 쭉 해서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에요. 그 학생이 딱 한 번 시험 잘못 보고 나서, 정말 딱 한 번이에요. 쭉 잘하다가 딱 한 번 시험 다 못 보고 나서 이제 학교 안 다니겠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굉장히 좀, 그게 수년 전이었는데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부모님하고도 굉장히 긴 시간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 부모님이 못 받아들이시고 그 동생까지, 그러니까 첫째는 그렇게 해서 잘 안 됐으면 동생은 좀 뭔가
방법을 좀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남동생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첫째가 이렇게 된 거는 조금 덜 열심히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둘째를 더 열심히 시키시더라고요. 더 힘들게.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많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이 좀 바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책을 쓰게 된 건데요. 그 학생을 제가 봤던 게 한 6, 7년 정도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한 7, 8년 정도 됐나요? 그랬는데 이게 코로나 지나면서는 2020년 넘어서 코로나 이후 요 무렵에는 이제 그 연령이 한 1, 2년 더 낮아졌어요. 그래서 3학년, 4학년 정도에서 이런 케이스들이 꽤 나옵니다. 그 부모님이 물론 아이가 학교를 못 가고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고 특별한 의학적인 소견이 없는데 학교를 결석하게 되고 하니까 걱정은 하시지만 그 반응이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빨리 나으면은 얘가 다시 건강을 되찾고 학교를 가게 되면은 그러면 빨리 이제 그동안에 못 나갔던 학원진도 나가야지. 이런 식의 반응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힘든 작업이다. 이거는 많은 사람의 공감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책을 출간하게 되었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정서적 비만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식생활에 비춰서 얘기를 해보자면 분유를 청소년기까지 혹은 대입까지 먹이겠다. 왜냐하면 그게 컨트롤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어떤 부모님들은 본인이 때 되면은 알아서 분리해 나가겠죠.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특히 잠자리 분리를 하세요. 어저께도 그런 부분이 한 분 오셨는데 여자 중학생인데 그냥 엄마 아빠 다 같이 자는 거예요. 아니 이제 잠자리 분리하실 때는 너무 지나지 않았나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부모님 하는 말씀이 자기가 분리하고 싶을 때 되면 분리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계속 먹는 걸로 표현하자면 분유 계속 먹이다가 도저히 못 먹으면 아이가 토하거나 하겠죠. 그럼 그때까지 먹이겠어요.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요즘 부모님의 양육 태도에서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정서적 비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서적 비만 상태의 그 양육 태도가 이렇게까지 긴 세월 이렇게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그 근간을 밑바닥이 되는 그 생각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런 거니까 이 아동기에 아주 부모하고 장난치고 이렇게 끌어안고 뽀뽀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정서적인 인터랙션이 상호작용이 있다면은 그거는 좋은 관계야. 좋은 부모 자녀 관계야. 나는 우리 아이하고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하던 그 아주 유아적인 그런 정도의 정서적인 자극, 우리 아이는 와서 엄마 아빠하고도 얘기도 잘하고 농담도 잘하고 이렇게 애교도 떨고요, 스킨십도 많이 하고요, 그런 상태를 굉장히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화해서 좋은 관계, 나쁜 관계, 싸우고 그러면 나쁜 관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스킨십하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 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부모 자녀 관계를 굿, 배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굉장히 어렸을 때나 가능한 것이고요. 이것이 이 적절한 좌절의 단계를 거쳐서 학동기 정도의 관계에 오게 되면은 좋다, 나쁘다로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 중에 굉장히 일부분입니다. 아동기에서는 좋다 나쁘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 좋아, 엄마 싫어, 이렇게 우리 엄마 제일 좋아하다가 엄마 미워, 엄마랑 안 놀아, 이런 시기에는 좋다 나쁘다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어쩌면 그게 거의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가지고 이 학동기 청소년기를 가게 되면 사회 적응이 안 돼요. 요 단계에서, 아동기 단계에서 좋다 싫다 이 관계에서 좀 더 성숙한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하고 내가 관계가 좋은가? 나쁜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은 생각해보면 좋은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도 같이 장난도 치고 농담도 했는데 우리 아이가 좀 떨어져서 보면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사이가 이렇게 어떨 때는 왜 이렇게 화내고 안 좋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시는데요. 좋다 나쁘다의 관계에서 조금 더 성숙한 단계로 간다면은 서로가 적절하게 거리를 두고 있느냐. 이 적절한 거리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은 예의, 매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부모 자녀 간이지만 서로에게 상호 간에 예의를 지키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예의라는 것은 나와
타인, 나와 내가 아닌 다른 사람 간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나와 다른 사람이 같이 지내기 위해서는 서로가 어느 정도 공유하는 약속들이 있어야 생활이 부드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의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이 아동기에서는 예의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냥 뭐 턱받이한 아이들 이렇게 입안에 음식 넣어주면 이렇게 먹다가 입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뱉죠. 그냥 이렇게 뱉으면 그래도 귀엽죠. 닦아주고. 사실 그게 예의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2살, 3살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학동기 정도에서 이렇게 음식 먹다가 마음에 안 든다, 입에 안 맞는다고 이렇게 뱉으면 사실 그건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하고 양육을 하면서 관계가 괜찮은가, 지금 잘 되고 있는가라고 보면은, 그걸 보려고 하면은 예의가 잘 지켜지고 있느냐, 그거는 아이가 부모한테 예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부모도 아이에게 예의를 지키고 있느냐, 그거를 돌아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절한 좌절이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그게 뭐지? 하고 이렇게 관심을 보이시고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적절한 좌절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좀 모순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실제로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적절한 좌절이라는 것은 인생의 성장 단계에서 누구나 다 거치는 거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쉬운 겁니다. 제가 적절한 좌절에 대해서 예를 들어 드릴 때는 크게 잠자리 분리와 식사 예절,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아동기에서 부모하고 이렇게 분리되지 않았던 아동기에서 학동기로 넘어가려면 그래도 두 가지 정도는, 최소한 요 두 가지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잠자리 분리와 식사 예절입니다. 잠자리 분리는 말 그대로 이제 잘 때 부모하고 떨어져서 자는 거죠. 자기 공간에서. 잠자리 분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잠들어서 혼자 잔다, 그런 의미보다 잠자리에 들어서 자려고 이렇게 잠자리에 눕잖아요. 누워서 잠이 들 때까지 사실 그 시간을 혼자 보낼 수 있느냐, 그게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든 상태에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빈 방에 내가 혼자 이렇게 있느냐, 그거보다는 내가 자려고 누워서 잠이 드는 요 시간대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인들도, 어른들도 자려고 누워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나잖아요. 이불킥이라는 얘기 뭐 들어보셨을 텐데, 이불킥이라는 게 왜 이불킥이라는 단어가 붙었을까요? 자기 전에 후회되는 생각 뭐 이런 거 떠오르는 거는 당연한데 왜 이불킥이라는 단어가 붙었을까? 왜냐면 자려고 누워있을 때 지나간 일 중에 후회스러운 일, 부끄러웠던 일, 그런 일들이 잠자기 전에 많이 떠오르니까 이불을 걷어차게 되는 거죠. 이불이 거기 있으니까요. 자려고 누워있으면. 성인은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 사건,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후회하지만, 아동이 미성숙할수록, 어릴수록 굉장히 모호하게 불안해합니다. 그게 아주 단순화되면 뭐가 되죠? 귀신, 유령 이런 거예요. 엄마 귀신 나올 것 같아, 유령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뭐야? 엄마한테 해결해 달라는 거잖아요. 귀신이라는 하나의 상징물을 만들어서 엄마한테 해결해 달라. 그냥 엄마 옆에 있으면은 엄마가 귀신을 해결해 주겠지. 나는 귀신을 안 만나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엄마한테 의존해서 불안감을 해소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이제 학교라는 공간에 가게 되면, 아동기에서 학동기로 넘어가면 제일 큰 변화가 학교에 가는 거잖아요. 학교는 부모하고 분리된 공간에서 교사의 지시를 따라야 되고 친구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학교인데, 학교에 가게 되면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사실 많이 없잖아요. 학교의 규칙도 지켜야 되고 친구 관계에서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물론 좋지만 사이좋게 지내려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참는 게 있어야 되고, 아니면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것이 부모와 분리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부정적인 감정,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라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죠. 그래야 학교 생활, 친구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연습하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은 잠자리 분리입니다. 누워서 잠들 때까지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생각들 내가 혼자 컨트롤 해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잠자리 분리가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식사 예절인데요. 식사 예절에는 세 가지가, 첫째는 시간 개념이에요. 시간 개념. 식사에는
세 가지 개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 개념이에요. 시간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이 있죠. 내가 배고파서 나 배고플 때, 나 먹고 싶을 때 그냥 먹는 거. 이거는 식사라고 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유치원에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그거잖아요. 식사 시간에 친구들이랑 같이 식사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네, 사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게 유치원 수준인 건데 내가 배고플 때 먹는 게 아니고 다른 친구들이랑 약속된 시간에 식사를 하는 거. 이게 식사야 하는 거. 그 개념은 꼭 알려주셔야 돼요. 요즘에 급식을 안 먹고 집에 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요 얘기는 세 가지 다 얘기하고 한꺼번에 할게요. 식사라고 한다면 친구들과 같이 약속된 시간에 같이 하는 것이 그게 식사입니다.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음식을 먹는 거 사실 그거는 식사라는 개념이 없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절. 이게 꼭 필요합니다. 나 혼자만 내가 원하는 음식만 혹은 내가 원하는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왔다 갔다 하면서 먹거나 이런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죠. 그러니까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절이 꼭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준비하신 분에 대한 감사. 식사라는 것이 저절로 그냥 툭 하늘에서 떨어지고 내가 원하면 이렇게 무슨 요술램프에서 식사가 준비돼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이걸 준비해 주셨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없으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 식사 예절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사실 이 기본적인 예절을 사실 요즘 너무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요즘 어린아이들이 스케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차 안에서 식사 해결하는 이런 경우들 요즘 패러디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이렇기도 하지만 사실 식사를 차 안에서 이렇게 간이 음식을 이렇게 때우는 이거는 말하자면 식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원칙에 하나도 만족시키지를 못하죠. 이거는 어떤 정해진 약속 시간에 의해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학원 스케줄에 빈 틈에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식사 시간을 떼어버리는 거잖아요. 사실 그건 식사가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요즘 급식을 안 먹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급식을. 저는 이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머님들 말씀 들어보면 우리 애 입맛에 안 맞아서 아이가 안 먹고 와요. 맛이 없어서 안 먹고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아주 일부 학교에서는 정말로 급식이 너무 부실하게 나와서 아이들이 못 먹을 만한 급식이 나오는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개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이상의 대한민국의 급식이 그렇게까지 부실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급식을 안 먹고 오는 아이들을 그 생활을 자세히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급식을 먹으려면 못 먹을 건 아닌데 급식보다는 내가 급식 안 먹고 조금 참았다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차려달라고 하면 엄마가 훨씬 더 맛있게 차려주는데 그거 먹어야지 이런 경우요. 그런 경우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원칙에 비춰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엄마의 수고는 이 아이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얘가 급식을 먹고 와야 되는데 급식을 안 먹고 오면 엄마는 식사 시간이 아닌데 식사를 또 한 번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들이 본인의 식사를 준비하는 노력은 전혀 고려치 않고 그냥 아이의 입맛에만 맞춰주려고 우리 조금이라도 내 아이 입에다가 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넣어주겠어. 사실 그것만 생각하시고 이 아이의 어떤 심리적인 성장 발달을 생각 안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 많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는 아이한테 그 급식을 먹고 와라. 네가 급식을 먹고 오지 않으면 엄마가 식사를 한 번 또 준비해야 돼. 사실 아이가 중간에 학교 마치고 집에 와서 식사를 한 번 하게 되면 그거 한 번 준비해주고 치우고 나서 또 바로 저녁 준비하셔야 되고 또 저녁 치우고 그러면 사실 엄마의 삶이 없잖아요. 그럼 엄마도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럴 때는 학교에서 급식 먹고 와라. 급식을 안 먹고 오면 저녁 먹을 때까지 저녁 식사 시간까지는 너 배고플 거야. 그 정도는 알아야 학교 생활이나 단체 생활이나 친구 관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는 식사, 수면 이 두 가지의 기본 매너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 정도 준비해서 초등학교 입학하면은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사춘기는 보통 언제 시작되나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왜 그러냐면 보통 사춘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중학생 정도 청소년, 우리가 심리발달 단계에서 청소년이라고 할 때 이 청소년하고 사춘기가 조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요 정도 학생들 보면
신체적으로 보면 성인하고 별 차이 없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뭐 초등학교 한 4, 5학년밖에 안 돼 보이는 이런 친구들도 중학교 교복 입고 다니는 경우는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딱 어려운데 사춘기의 정의라는 것이 아동기 초등학생 수준은 넘어섰는데 아직 성인은 안 됐을 때 요 중간에 이 시기를 사춘기라고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시잖아요. 사춘기는 보통 언제 시작되나요? 보다는 사춘기가 언제 마무리되나요?가 조금 더 정리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고등학생들끼리는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이에서. 물론 친구들 사이에서는 반말을 하겠지만 모르는 사이인데 고등학생끼리 반말을 한다? 혹은 뭐 반말 말을 거나 야 뭐 이렇게 하면은 시비 건다고 생각해요. 성인이 어른이 평범한 고등학생한테 반말로 한다?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이 사람 뭐지? 좀 성질 급한 아이들 같으면 같이 반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얌전한 학생 같으면 속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가 언제 시작되느냐의 개념을 생각하시려면 사춘기가 어느 시점쯤에 마무리되지 요즘 아이들은 어느 시점쯤에서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할까? 라고 하면 고등학생 정도는 이제 성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리적으로는. 법적, 사회적으로는 미성년이지만 심리적으로 어떤 독립된 개인, 인격체로서는 고등학생 정도면 성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저한테 상담을 데리고 오실 때도 중학생 정도까지는 부모님이 데리고 오시고요. 고등학생은 본인이 상담을 원해서 부모님을 설득해서 모시고 옵니다. 부모님이 고등학생을 데리고 상담에 오는 경우는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고등학생 정도에서 이르면은 사춘기가 어느 정도 끝나 있다. 그 정도에선 성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언제쯤에 시작할까? 아동기에서 학동기로 넘어가서 잠복기, 초등학교 고학년 어느 시점쯤에서 사춘기가 시작되어서 이거는 신체 발달하고도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건 편차가 좀 클 거예요. 그렇지만 심리적인 사춘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단계는 고등학교 입학 정도에서는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학동기에서 성인기까지 이 기간이 청소년기를 지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짧아졌는데 부모님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이 아동기 더 오래 끌고 가세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심리적인 성인이 될 때까지 준비하는 시간은 예전보다 부모님이 학교 다니실 때보다 훨씬 짧아졌습니다. 그 점은 꼭 마음속에 두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뭐 중학생인데 자기가 뭐 분리하고 싶으면 잠자리 분리하지 않을까요? 아이가 얘기할 때까지는 나는 기다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학생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힘들어요.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모와의 관계는 굉장히 아동기의 수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위 환경은 거의 성인에 맞먹는 심리적인 인터랙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양립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아차하면 이 중에 둘 중에 한쪽을 놓치게 돼요. 그러면 학교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갈등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데요. 언제 시작하나요? 생각의 방향을 조금 반대로 언제쯤에 사춘기가 끝나고 성인이 되겠냐? 고등학생이다. 거기에 맞춰놓고 뒤를 돌아보면서 생각하시면 이 정도면 청소년기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개념이 생기실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에서는 이 아동기의 관계는 완전히 졸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아이들이 좀 더 마음 편안한 상태에서 편안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부부하고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내가 어느 정도는 해결했어. 나는 이제 외부 탐색을 하는데 내 에너지를 좀 더 쓸 거야. 라는 그런 자세가 이제 좀 편안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후부터는 특히 10대 뭐 중후반부터 20대 정도까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외부 탐색을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 시기에도 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해결이 안 돼서 여기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다 보면 사람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무기력해지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부모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독립된 나를 찾는 이 과정이 고등학생 되기 전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녀를 대하시는 편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즘 칭찬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책도 많이 나오고 뭐 강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칭찬 많이 해주는데, 칭찬을 많이 해주고 책에서 본 대로 강연에서 들은 대로 이렇게 해봤는데 정작 집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아이가 너무 위축돼 보인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요 정도 나이 때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고 그룹에 어울리지 못하고 나가면 위축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럴 때는 내가 아이에게 칭찬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문제보다는 칭찬해주면서 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너무 애기처럼 칭찬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3살짜리 아이한테는 그냥 별일 없이 기분 좋게 혼자 노래하고 춤추고 해도 너무 우리 애기 너무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잖아요. 우리 애기 너무 예뻐, 이게 주된 메시지가 되고 있지는 않으냐. 그것이 또래 관계에 나가면 그런 관계, 우리 애기 너무 예뻐라는 이 아동기의 관계에 부모하고 머물러 있으면 당장 그때는 굉장히 정서적인 만족감이 좀 있어요. 아이도 만족감이 좀 있는 것 같고 엄마도 굉장히 기분이 괜찮거든요. 엄마 아빠도. 그런데 그 관계를 가지고 또래 관계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차원이 다른 관계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요 단계에서는, 아동기의 단계에서는 한 사람하고만 잘 지내면 됩니다. 한 사람하고만. 그런데 학동기의 단계에서 잘 지내려면 엄마, 아빠, 나 세 사람의 관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머리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1대1 관계에서만 익숙해져 있는 이 아이가 다자관계, 세 사람 이상의 다자관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위축돼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부모님이 우리 아이를 너무 내가 애기처럼 보고 있지 않느냐, 이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예전에는 굉장히 애기 같고 착하고 말 잘 듣는 아이였는데 요즘 들어서 반항하는 게 사춘기가 된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반항이라는 것이 그 부모님들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예전처럼 엄마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반항하고 좀 헷갈리시는 개념이, 아이가 자기 영역을 주장하는 거하고 그 연령대의 발달 단계에 따른 자기 연령을 주장하는 거하고 싫다고 하는 거하고 좀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부모가 계세요. 아기 때 막 스킨십하고 안아주고 뽀뽀하고 엉덩이 토닥토닥 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아이가 좋아하고 그걸로 관계가 이끌어져 왔는데, 어느 시점에는 그런 스킨십이나 이런 아주 너무 밀접한 이런 접촉을 아이가 밀어내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건 되게 이제 그게 학동기 정도예요. 늦어도 초등학교 2학년 이 정도 이상까지 그 관계가 계속되면 친구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나를 싫어하나? 특히 아빠들이 주말에 주중에 너무 바빴다가 이제 주말에 아이랑 놀려고 하면은 예전처럼 막 이렇게 몸으로 안아주고 뭐 몸으로 장난하고 하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싫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아빠가 왜 싫겠어요? 싫지는 않아요. 싫지는 않은데 자기 바운더리, 아빠가 너무 많이 침범을 하면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도 컸어요. 이만큼 컸어요. 라는 그런 신호라고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면 이게 반항이라는 거는 좀 다른 의미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에게 반항을 하네, 이놈이 나한테 반항을 하네, 이런 느낌은 훨씬 줄어드실 겁니다. 반항이라는 거는 진짜로 반항하면 그건 좀 다른 문제라서요. 흔히 일상생활에서 아이가 자꾸 반항하는 것 같아요. 반항은 아닙니다. 그냥 자기 영역을 너무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춘기 자녀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절대 안 되는 건 없다고 봅니다. 절대 안 되는 건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춘기에 대한 개념을 조금 다르게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사춘기가 뭐냐? 사춘기는 기본적으로는 요즘 학생들이 사춘기라고 하는 시기가 고등학교 입학할 무렵 정도에서는 사춘기가 마무리되는 시기입니다. 심리적인 사춘기는요. 사회적인 적응은 대입이 남아있고 막 그렇지만
사춘기가 그 정도에서 마무리가 돼요.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이성교제의 문제도요. 예전에는 고등학생 때 이성교제하면 바로 대입 실패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자세히 보면요. 고등학생 때 이성교제하는 아이들을 보면 예전에 부모님 세대에서 대학생 시절에 보면은 CC들이 더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캠퍼스 커플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공부 더 열심히 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요즘은 좀 그런 느낌이 좀 더 들어요. 그래서 이성교제 그냥 좀 안정된 친구들끼리 이성교제 할 때 오히려 좀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 학업도 오히려 도움되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 사춘기 이것이 고등학생 입학하는 정도에서는 마무리된다고 보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은 얘를 청소년으로 대하에 시작해야 되는 시기는 적어도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는 청소년 부모 될 준비를 꼭 시작하셔야 됩니다. 6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인데 그냥 아이가 뭐 잠자리 분리하고 싶다고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겠죠. 잠자리 분리. 뭐 그렇게 하시면은 어떻게 보면 부모가 해야 될 일을 자녀한테 좀 넘기시는 거예요. 부담 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부모님 왜 이러세요? 내가 얼마나 컸는데 이렇게 말을 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랑 똑같아서 고등학생은 심리적으로 성인이다. 이 정도까지 그걸 기본 틀로 삼아서 거기서 거꾸로 올라가시면 조금 더 요즘 학생들을 이해하시기가 훨씬 쉬우실 겁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상담할 때도 많이 하세요. 근데 미워져야 정상입니다. 미워져야 정상이에요. 우리 아이 너무 착해 보이고 너무 천사 같아 보이고 막 그러면 곤란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2, 3학년이 지나가는데도 계속 우리 아이가 너무 천사 같아 보여요라고 하면요. 엄마 눈에 보이는 그 천사 같은 모습이 다른 또래의 다른 아이들이 보면요. 같이 놀면 재미없어 보이는 친구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얘랑 놀면은 내가 막 이렇게 막 돌봐주고 내가 동생 데리고 놀아주듯이 놀아줘야 될 것 같아. 재미없을 것 같아. 이런 친구가 돼요. 보통 아이들한테 너 동생 좀 데리고 놀아줘라고 하면 요즘 잘 안 놀아주잖아요. 옛날 드라마에 막 형제 엄청 많은 집에 뭐 10남매쯤 되면은 첫째가 뭐 동생 엄마처럼 돌봐주고 그런 식의 관계는 옛날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고 요즘 아이들이 누가 동생하고 놀아주는 친구가 몇 명이나 돼요. 그런 경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이가 미워진다 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어렸을 때처럼 내가 끌고 가는 대로 엄마 말을 잘 안 듣는다는 뜻이잖아요. 정상이에요. 고등학생보다 더 나이가 들었는데 우리 아이는 엄마 말을 거역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걸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간혹 이제 명문대 입학한 어머니들 인터뷰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는 엄마 뜻을 거스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 그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고요. 진짜로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다 그러면 그건 좀 심각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현혹되시면 안 되고 우리 아이가 미워 보이네? 그거는 같은 뜻으로 뭐냐면 우리 아이가 꽤 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요즘 얘기가 많죠.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저는 아주 짧게 답해드립니다. 나르시시스트란 무엇이냐? 고마운 거 없는 사람, 미안한 거 없는 사람, 요 두 가지를 만족시키면 나르시시스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고마운 거 없고 미안한 거 없고 그게 없으면 주위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힘들게 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로 키운다기보다 이거는 특히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엄친아 있죠? 학군지에서 학원도 많이 다니고 다니는 데마다 다 잘하고 칭찬받고 우리 아이보다 학원을 2배는 더 다니는 것 같은데 쟤는 하는 것마다 다 잘하는 것 같고 이런 경우들이 있고 그 아이들을 되게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아이도 저 아이처럼 됐으면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엄마가 짜놓은 스케줄 다 따라가는 그 아이들 중에 정말로 학업 능력이나 성격도 좋고 다 잘하는 친구들 물론 있는데 그 중에 상당 숫자는 그 가족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고마운 거 없고 미안한 거 없는 나르시시스트로
키워지고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키우는 것도 문제고요. 그 아이를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하고 그걸 롤모델로 따라가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 이거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원 스케줄을 그렇게 따라가는 거하고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실제로 그 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나타나요. 실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부모님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특목고에 다니는 학생이에요. 말은 진짜 엄친하죠. 부모님도 사회적 지위도 훌륭하시고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저한테 왔을 때는 아들이 엄마를 때린다, 이게 장난이나 그냥 홧김에 툭, 이게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때리는 폭행이에요, 폭행. 그런데 그게 큰 문제잖아요. 아무리 뭐 공부를 잘하더라도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거는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 상담의 앞뒤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상담이 진행이 안 돼요. 왜 이러지 하고 차근차근히 다시 이야기를 되짚어 보니까 이 어머니는 아들이 엄마를 때리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엄마가 걱정하는 거는 이 아들이 다른 곳에서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해서 생기부에 안 좋은 기록이 남아서 명문대에 가는데, 진학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걱정이 돼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냐, 난 그런 방법을 모른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학생이 엄마를 때린 이유가 뭐냐, 그럼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을 하는 친구인데 엄마한테 학원 스케줄 짜놔. 그러니까 엄마인지 비서인지 하녀인지 이게 경계가 불분명해지죠. 학원 스케줄 짜놓으라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든 거예요, 학원 스케줄이. 그거예요, 이유가. 엄마를 때린 이유가. 막 집안에 있는 물건 부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가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가는 이유는 뭐냐면, 집 밖에 나가서 학부모님 모임을 하든가 동창 모임을 하든가 하면 너무너무나 주위에서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아들을 어떻게 거기 보냈어? 보냈다고 생각하죠. 저는 그 표현을 정말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뭐 명문대에 보낸 엄마, 특목고에 보낸 엄마, 이런 표현은 사실 정말 너무 병적인 표현인데 그거를 못 끊어요. 일종의 뭐 중독이라고 해야 될까? 너무 부러워하는 거죠. 그 모습을,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그거를 못 놔요. 근데 그 부러워하던 그 엄마들은 집에 들어가서 자기 아이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야, 누구네 집 아들이 이렇게 해서 특목고 갔대, 서울대 갔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나르시스트의, 굉장히 심한 나르시스트잖아요. 자기 부모한테도 그렇게 하는 정도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런 나르시스트의 모습을 모델 케이스로, 롤 모델로 삼아서 따라가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거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나와 내 자녀 간의 관계를 냉정하게 인간적으로 보고 거기서 판단하면 돼요. 근데 지금 상당수의, 많은 수의 나르시스트의 그 삶을 모델 케이스로 삼아서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그걸 못 견디겠는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집안으로 가출을 하는 거죠. 그런 롤모델을 따라가다가 아이가 인간적으로 지쳐서 집안으로 가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더 이상해진 경우는 그냥 이걸 아예 이렇게 분리해버린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하고 관계는 부모와 관계대로 그냥 그 아동기에 머물러 있고, 그냥 내 생활은 그냥 내 나이대로 해야겠어, 뭐 내 성취는 내 성취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엄마를 두들겨 패고도 중학생인데 엄마가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엄마를 정말 두들겨 패다가 학원 갈 시간인데, 나 올림피아드 학원 가야 될 시간인데, 그럼 가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끔찍해요. 정말 그 경우는 보면 정말 끔찍해요. 물론 그 경우에 뭐 아무 일 없이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의 원인도 있긴 하지만,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그냥 이뻐할 때는 애기처럼 막 이뻐해주고, 그렇지만 공부는 알아서 잘했으면 좋겠고 라고 하는 게 현실에서 현실로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렇게 돼요. 부모 관계는 3살, 2살 때처럼 애기처럼 그렇게 하다가, 공부는 네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이가 진짜로 그렇게 해버리면 그런 괴물 같은 경우가 됩니다. 그런 괴물 같은 경우가 되는 게 너무 괴로워서 아이들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아,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잖아 라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으로 가출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엄친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한 케이스만 더 말씀드리면, 최고 학군시에 최고 공부 빡세다는 학교에 중학교 여학생을 데리고 부모님이 상담을 오셨어요. 근데 이 중학생이
너무 무기력해요. 너무 우울해요. 그래서 그때도 입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우울했는데, 그럼 이렇게까지 우울한 이유가 뭐지? 이 학생은 그렇게까지 막 학원을 열심히 다니는 케이스도 아니고 뭐지? 왜 이러지? 처음에는 상담을 상당히 길게 했는데도 원인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제가 너무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몇 세션에 걸쳐서 계속 그 부모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의 문제가 아니고 이 친구의 언니가 있어요. 이 언니가 최고 학군지에 최고 공부 열심히 시킨다는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언니예요. 전교 1등을 하는데 엄마하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 학생이 고등학생쯤 되니까 이제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힘이 더 세지니까. 그런데 왜 때리지라고 보니까 이 엄마가 초등학교 때는 이 아이를 때렸어요. 때려가면서 학원 스케줄을 다 돌린 거죠. 근데 이 아이가 공부는 잘 했어요. 어찌든 살아남아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학업 성적은 좋은데 계속 이걸 하려니까 자기도 죽을 것 같은 거죠.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이제 같이 엄마를 때리기 시작하다가 힘이 더 세지면서 이제 엄마가 힘으로 못 당하고 맞기 시작하니까 이 동생이 틈바구니에서 못 이기고 너무 무기력해져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상담을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 언니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제가 접근하기 시작하니까 이분들이 그거는 건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게 나르시시스트잖아요. 미안하고 고맙고 이렇게 살려면은 그 집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그걸 어떻게 다 받아주겠어요? 그 엄마의 그거를. 그런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생각보다 많이 보고 생각보다 성적이 좋은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그런데 조금 떨어져서 보면 이 학생의 가정이 지금 롤모델이 돼 있어요. 특히 학군지에서는. 이게 큰 문제예요. 심적으로는 큰 결점을 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는 그 가정을 롤모델로 생각하고 자꾸 우리 아이를 거기다가 맞춰서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점점점 나이가 내려가다 보니 7세 고시가 되고 4세 고시가 되고 하는 건데, 부모님들이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인간적으로 나와 내 가족들,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와의 관계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다시 좀 돌아보시고, 학습이란 건 그 다음에 있는 거겠죠. 이 나르시스트들을 키우는 것도 문제지만 나르시스트들을 롤모델로 생각하고 키우고 있지 않은가, 그건 지금 시점에서 꼭 한번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칭찬에 중독된 것과 나르시스트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이제 칭찬에 중독된 어른들 혹은 뭐 이 사람들이 나르시스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르시스트라는 게 고마운 게 없고 미안한 게 없는 사람들인데요.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자기 혼자서 정서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의 정서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계속 빨아당겨서 자기한테 공급해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걸 못 견뎌해요. 말하자면 아주 원색적으로 표현하면은 감정 기생충?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그냥 혼자 이렇게 있으면은 그 자체로는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사람이 스스로를 객관화하고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왜 이랬지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부분은 내가 괜찮은 것 같아, 잘한 것 같아,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뭐 어떤 사람의 관계에서는 그래도 이분은 나한테 고마운 분이야, 뭐 이런 만족스러운 면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합쳐져서 이제 나라는 사람이 독립적으로 인격적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흔히 말하는 나르시스트라는 사람들은 그냥 그 혼자 있는 이 독립된 이 존재 자체로는 굉장히 불안하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정서적인 에너지를 빨아당겨야 돼요. 빨아먹어야 돼요. 그게 나르시스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어떤 사회적인 관계에서 대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할 때는요, 대놓고 그냥 그 사람하고 공개적으로 나 이 사람하고 관계 안 좋아, 나 이 사람하고 관계 짓지 마 라고 하시는 편이 낫고요. 그렇게 하면 나한테 사회적으로 타격이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럴 때는 좀 괴롭지만 이 감정 기생충이 다른 숙주를 발견할 때까지 이 사람 눈에 안 띄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은 못 지내요. 누군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 그 사람의 에너지를 내가 빨아올 수 있는 어떤 대상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하고 멀리 있으면은 나를 막 찾는 것보다는
주변에 손쉬운 다른 사람을 찾게 돼요. 그럼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동물의 세계 있잖아요. 동물의 왕국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제일 인기 있는 시청률이 가장 높은 동물이 사자라고 해요. 사자가 우리가 나르시시즘을 설명할 때 사자의 삶에 비유해서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왜냐면 좋을 때는 굉장히 막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특히 숫사자는 굉장히 뭐 딱히 보면 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가만히 놀고 있으면 사냥은 암사자들이 다 해오고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 노년이 굉장히 숫사자의 노년은 굉장히 비참해 보입니다. 사실 자기보다 더 센 숫사자가 나타나서 무리를 빼앗아가면 밀려난 숫사자는 삶이 이제 마감되는 건데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숫사자가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사자떼가 막 물소나 기린이나 자기보다 더 덩치 큰 동물을 사냥할 때는 엄청 배가 고플 때예요. 대부분은 사냥은 손쉽게 할 수 있는 대상을 골라요. 굉장히 약한, 되게 뭐 사슴 정도? 뭐 쉽게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냥감을 찾게 되죠. 그래서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나보다 좀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힌다 라고 하면은 좀 피해야 돼요. 피하고 약간의 시간을, 그 괴로움의 시간은 조금 견디시면 이 사람은 뭔가 자기 주변에서 나보다 조금 더 손쉽게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금세 찾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늘 그 삶의 일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 사람한테는 좀 미안할 일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만만해 보이지 않으면 이 사람한테 가요. 그거는 자연의 법칙이라 그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그러게 몇 사람을 이렇게 거치다 보면은 좀 문제가 되죠. 또 조직이 좀 작은 조직일수록 한두 사람 괴롭히고 나면은 이 사람 괴롭힌 사람이 좀 문제가 되잖아요. 대개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만만한 사람과 존중받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만만한 사람도 그렇고 존중받는 사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내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아닌 타인에게 꽤 잘 해주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만만하다는 사람도 이 사람이 내 부탁을 안 들어주거나 나한테 뭔가 해가 되는 행동을 하면 만만한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만만하다는 거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잘 해주는데 존중받는 사람도 다른 사람한테 어떤 이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존중을 받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만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존중을 받는다. 그 차이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뭐냐면 만만한 사람과 존중받는 사람의 차이는 자기의 자아의 경계가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만만한 사람은 자아의 경계가 불분명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줘야 되고 내가 약간 손해보더라도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줄 수 있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거절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거절이라는 게 없으면 이 사람이 만만한 거죠. 뭘 부탁해도 다 들어줘. 그러면 만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존중받는 사람은 거절의 선이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내가 못 해줄 거야. 그렇지만 요 정도까지는 내가 약간의 선의를 베풀어서 너한테 잘해줄 수 있어. 그렇지만 이 선은 넘어오지 마. 그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내가 만만한 사람인지 존중받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만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일단 저는 상담에서 내 대인관계에서 내가 호의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해로운 행동을 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는데 가족이나 가족에 준하는 아주 가까운 관계, 가까운 관계에서 무례한 사람, 사회적인 관계, 뭐 직장이든 직장보다 조금 더 나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 관계에서 무례한 사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직장이나 직장보다 더 먼 관계에서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무시죠. 그 사람하고 접촉을 줄이는 거죠. 대개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의 무례한 행동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면 약간의 시간이 지나가면 그 나한테 무례하게 행동했던 사람은요 다른 희생양을 찾아갑니다. 대개는 그렇게 해결되는 게 가장 나한테 상처를 덜 남기는 방법이에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나한테 굉장히 공격적이나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누군가 그 사람이 공격할 대상을 찾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가 운 나쁘게 그 사람의 어떤 레이더에 걸려서 나를 괴롭힌다? 라고 했을 때 물론 뭐 내가 그 사람의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황이면은 굳이 당할 필요가 없지만 대개 이런 경우에는 뭔가 나보다 우월한 지위나 우월한 힘을 가지고 어느 정도 가지고 나한테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타겟을 찾아서 옮겨갈 때까지 그 사람과의 거리를 최대한으로 둔다. 이게 조금 거리가 있는 관계에서 무례한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이고요. 가족이나 가족에 준하는 관계에서 나한테 무례하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상호적인 무례함인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나도 그 사람한테 무례하게 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족 등에서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는 거리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거리가 가깝다는 것이 무례하다, 예의가 없다는 것과 거의 동의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가족에서는, 가족이나 연인이나 뭐 그런 데서는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예의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예의라고 하면은, 예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너무 가까운 거리라고 해서 너무 가까워지면 곤란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예의라는 것이. 그래서 너무 가까워지지 않게 그래도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류 문화가 발전해 온 것이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가까운 사이에서 예의가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어서 그랬을 가능성도 물론 없는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낮고 서로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 있지 않냐.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청소년 상담이었는데 딸이 고등학생이고 이제 어머니가 딸하고 왔어요. 근데 딸이 너무 엄마한테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좋을 땐 맨날 붙어 다녀요. 뭐 쇼핑도 같이 가고 어디 가도 같이 가고 그러는데 집에 와서 조금 수틀리면 딸이 엄마한테 너무 막말을 하고 엄마도 뭐 화나고 같이 막말하고 그래서 이건 좀 너무하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렸죠. 엄마하고 얘기할 때 고등학생 정도 됐으면 존댓말을 해보는 게 어때? 존댓말 하면서 욕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존댓말을 해보는 게 어때? 라고 하니까 이 딸이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어머니가 굉장히 크게 반응을 보이세요. 그걸 두렵다는 거예요. 딸이 나한테 존댓말을 하는 게 두렵대요. 이게 너무 확 멀어지는 것 같대요. 그래서 이 어머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보니까 이 어머니도 학생으로 치면 외할머니죠. 친정어머니한테 존댓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가까운 거죠. 딸하고의 관계를 친정어머니하고도 계속 거의 비슷한 관계예요. 그래서 그러면 친정어머니한테도 좀 존댓말을 해보세요 라고 하니까 그건 도저히 못하겠대요. 거리가 멀어질까 봐 무서운 거죠. 그런 원리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붙어있고 이게 떨어지는 거 약간의 거리가 생기는 것도 두려워하는 정도로 딱 붙어있는 상황이면은 무례하게 돼요, 서로. 그 상황에서 아무리 예의를 지키려고 애를 써도 그거는 물리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거리와 예의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적절한 좌절이라는 책을 출간하고 나서 주위에서도 이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적절한 좌절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지? 궁금하기도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적절한 거하고 좌절하고 이게 모순되는 거 아닌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적절한 좌절이라는 것은 아동기에서 학동기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넘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이 과정인데요. 아동기에서 학동기로 넘어가게 될 때 큰 차이는 뭐냐면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부모하고 분리된 상황에서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모가 완전히 컨트롤하고 있던 상황에서 부모가 분리되어서도 엄마 아빠가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아이가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으려면은 중간에 애매한 단계를 건너가야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내가 부모가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건지 어디까지 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좀 거리를 두고 좀 내가 떨어져서 봐야 되는 건지 그게 불분명한 시기가 있어요. 그거는 아이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약간 불안해지는 그런 단계가 있거든요. 그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것을 적절한 좌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이 단계를 이 아동기에서 학동기를 넘어오는 단계를 자세히 나누어서 보면 그 중에 이제 라프로치먼트라는 단계가 있는데 라프로치먼트라는 게 뭐냐면 간단히 설명하자면 부모가 이렇게 있고 그 전까지는 거의 누워서 기어다니면서 그냥
엄마가 해주는 대로 먹고 자고 부모가 거의 100%다 케어해주고 다 돌봐주는 그런 단계에서 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말도 하게 되고 자기 의견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부모한테서 좀 멀어지잖아요. 부모의 컨트롤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으면 부모가 이렇게 보다가 여기는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다시 데리고 오죠. 부모한테 데리고 오죠. 그럼 아이가 돌아왔다가 어느 정도 안정감을 다시 찾고 나면 조금 더 멀리 가보고 그럼 다시 데려오고 이걸 반복하면서 자기 영역을 좀 부모한테서 멀어진 자기 영역을 이제 구축해 나가는 단계인데요. 부모님들 중에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굉장히 위험에 민감한, 어느 정도 민감하냐?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다 그러면 아이가 부엌 쪽을 쳐다보기만 해도 불안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책상 위에 아이가 올라가기도 어려운 책상 위에 가위가 올려져 있다 이 정도만 돼도 아빠가 막 엄마를 비난하는 경우들 있죠. 이런 거 여기 놔두면 어떡하냐 이렇게 애초에 부모한테서 이렇게 좀 멀어져서 자기의 경계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르기 전에 아빠가 아예, 특히 아빠가 그런 경우가 더 많은데 아빠가 아예 이렇게 원천 차단해버리는 거죠. 이거 이상 절대 넘어가지 마. 이렇게 되면은 아이가 굉장히 좀 무기력해지거나 답답해서 견디지를 못하면 폭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 욕을 하거나 유치원생이는데 막 아빠한테 욕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밖으로 욕을 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밖으로 표현해서 자기의 괴로움을 표현하는 경우는 오히려 부모가 이게 뭐지 하고 좀 들여다보게 되는데 이걸 청소년 시기까지 거의 청소년 시기까지 표현을 안 하고 속으로 앓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어제 딱 이 상황에 부합될 만한 친구가 찾아왔는데 학교를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아빠가 굉장히 이 어떤 원칙이나 바른 생활, 아빠가 특히 너무 바른 생활인 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원칙에 벗어나는 경우는 이걸 얘기를 하면 더 크게 화를 내니까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를 못 해요. 이 친구가 지금 1년 반째 학교를 결석하는 날이 거의 절반인데 아빠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학생을 도와주려면 엄마 아빠 두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엄마가 이제 해결하기에는 선을 넘어섰고 근데 아빠한테는 지금 아직도 엄마가 얘기를 할지 못할지를 결정을 못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적절한 좌절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은 성장 발달에 영양소가 필요한 것처럼 적절한 좌절이 신체 발달에 있어서는 필수 영양소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소아정신과 진료를 시작한 지 올해가 20년 됐는데요. 이제 그 20년 동안에 겪어왔던 경험이나 저의 전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은 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냐. 저 말고도 훌륭하신 소아정신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굳이 책까지 출간해서 혹은 방송에 출연해서까지 그렇게까지 활동을 해야 되나 하는 거를 꽤 긴 시간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적절한 좌절의 개념이 없이 성장하고 육아하고 사회에 진출하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진료를 해오던 20년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진료실에서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거를 알려드리는 것은 한계를 좀 넘어섰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 이제 이 작업이 시작이 돼서 여러분께도 책으로 방송으로 이 개념을 설명드리게 되었는데요. 제목에서 적절한 좌절이라는 제목에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거나 조금 두렵게 느껴지거나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 자세히 이 내용을 보시면은 그냥 인생에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그 과정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어렵거나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생각보다는 쉽게, 특히 아이들은 잘 해나갑니다. 그 부분은 아이들을 믿고 내 자신을 믿고 이 과정을 차근차근히 진행하시다 보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